두 번째,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법원과 개입 형태입니다. 여기는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법원, 기관적 법원이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근본을 법원이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법령의 개입 형태와 정당성, 개입의 형태, 개입의 기본 원리와 정당성, 성인과 아동 퍼터널리즘의 정당성과 제한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법원입니다. 헌법 제10조 그리고 제31조, 제34조 및 1990년 제정된 청소년 헌장 그리고 1998년 제정한 청소년 헌장 및 청소년 권리 책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는 정의를 실현하는 목적으로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수단으로 하는 사회규범과 간섭이라고 말했습니다. 넓은 의미로 자연법, 헌법, 간섭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 일정 지역, 일정한 조직 및 그리고 절차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법의 본질은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이념과 실제, 규범과 사실 간의 상방이 겹치는 법의 특성이 있습니다. 법은 이념면에서 종교, 도덕, 정의, 간섭법과 내용적으로 관련하여 또 다른 한편 실제 면에서 정치, 경제, 역사, 사회적 세력과의 관련도 됩니다. 따라서 법을 고찰할 때는 이런 것들 중에서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만 편중해서는 안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일컫는 것과 같이 인간 사회생활의 보장과 질서 규범이 필요한 것입니다. 법의 규범성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국가법만이 법이 아니라 가흔, 사칙, 집에서 만든 내용이죠. 그리고 사칙, 회사의 교회법, 국제법도 똑같은 법입니다. 또한 각종 국가법도 그 규율 대상인 각 사회 생활의 특질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은 규범과 사실의 양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서 이념 면에서는 순차적으로 엄격한 여러 가지 규범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성이 순차적으로 농후한 여러 가지 규범이 실제 면에 있습니다. 법은 양자의 중간에 놓여 있으며 평균적 인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법이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의무 정도로 평균이 지켜야 될 정도를 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상 잘 지켜진다는 점에서는 법은 간섭법이나 습속보다 떨어질지도 모르나 이는 준수했을 때는 정의, 위반했을 때는 부정의의 감을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데 법의 특색이 있습니다. 법의 흐름은 지역, 사람, 상황에 관한 것이어서 이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 보통법이죠. 일반법보다 좁은 범위에 적용되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역,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 민법과 형법 등 영토 내에서 전 지역 및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반법이며 조례는 그 해, 공공단체의 지역 안에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이며 소년법은 특정한 연령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 또한 특정한 연령의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법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 제10조, 31조, 34조 및 1990년 제정된 청소년 헌장과 이를 1998년 제정한 청소년 헌장 및 청소년 권리와 책임을 청소년 관련 법령의 법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원천을 법원이라고 한 겁니다. 특히 헌법 제34조 4항에서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내용을 담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0년 청소년 헌장과 1998년 청소년 헌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이 다음과 같습니다. 90년과 98년의 내용입니다. 미래의 주역을 강조한 것에 비해서 오늘 구성원으로서 인정한다. 미래라는 것은 꿈나무 이런 개념이었다면 지금 현재 사회 구성원을 더 강조한다. 성인 중심의 보호와 지도를 강조한 반면 청소년 중심의 자율과 참여를 강조했던 것이고요. 타율권, 평등권을 중심했다면 주체적 자율권, 타율에 비해서 주체, 평등에 비해서 자율. 타율권, 평등권보다는 주체적 자율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성숙한 존재로서의 인식, 성숙한 사회원으로서 인식해가는 내용이 1998년 청소년 헌장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기성세대의 역할 중심으로 본 거에 반해서 1998년에는 청소년의 선택적 가치 중심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추상적, 선언적 내용이었다면 1998년 청소년 헌장 주요 개정에서는 구체적, 실천적 내용을 담보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법원의 원천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관련 법령의 개입 형태와 정당성인데요. 그 중에 개입 형태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청소년 관련 법령이 개입은 일반적으로 행사, 처분, 규제, 보호 및 건전 성장을 위한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국내외의 청소년들의 관련 법령의 목적에 명시된 개념의 형태를 살펴보면 소년법은 소년의 환경 조정과 포메인 교정을 위한 보호 처분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 처분에 따른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보호 처분과 형사 처분 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서 건전한 성장 지원을 도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각각 규제와 보호, 규제를 통해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하거나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 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청소년 복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진흥법은 제1조 목적에서 밝히고 있듯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을 제정하여 청소년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육성의 의미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정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가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통한 건전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법령으로 다양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 법령 개입 형태를 크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 개입과 적극적 개입이라고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건 나중에 후반부에 하도록 하고요. 먼저 청소년 관련된 법령의 개입 형태는 첫 번째, 청소년 보호조치와 특별한 형사적 처분을 통해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중심으로 한 궁극적인 건전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특정 행위와 환경 규제 및 보호와 규제를 통해서 청소년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리거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의 성장과 생활 조건 개선,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한 숨겨진 잠재 역량을 개발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첫 번째는 건전한 성장, 두 번째는 건전한 인격체로서의 성장, 세 번째는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여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가 소극적 개입이라면 3은 적극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청소년의 보호조치와 각별한 형사처분을 통한 비행 저지를 못하게 하는 것과 청소년의 특정 행위나 환경 규제 및 보호, 규제를 통해서 정상적인 행동을 되돌리거나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소극적 개입이다 라는 반면에 청소년 성장과 생활 개선,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 지원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숨겨진 잠재 역량을 개발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 적극적 개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을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나 보호, 성장 지원 등의 개입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육성을 기본적 이념으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개입의 기본 원리와 정당성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법령을 통해 청소년이나 시민의 사회적 행동을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근거로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 원리의 내용으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침해의 원리, 도덕의 원리,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를 퍼트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침해의 원리입니다. 미리 제시하는 미래 원리라고도 하는데요. 침해의 원리는 개인의 의지에 반해서 자유를 간섭할 수 있는 것은 그 개인이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만을 의미한다 라는 것입니다. 침해의 원리는 개인이 타인에 대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침해 대상은 청소년이나 시민의 생활 이익, 생명, 신체, 자유, 재산의 안정 등의 침해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대상의 안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규제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침해 원리가 왜곡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예컨대 만약
엄난문서를 배포했다면 그 행위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익에 침해받는 사람은 없으므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침해 원리에 의하면 개입할 정당한 근거는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사회 도덕이 있고 성풍속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란물 배포 행위에 의한 사회 도덕이 침해되었기 때문에 제3자인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한 시민이나 청소년의 생활 이익보다도 오히려 사회 도덕이 침해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침해 원리의 유추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과 원리를 특별히 합법적 모널리즘이라고 하는데요. 본래 침해 원리에 반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실제 이런 주장도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의 원리입니다. 모널리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도덕의 원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도덕의 원리는 모든 측면에서 사회, 도덕의 유지를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 도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소년이나 시민 행동에 개입할 수 있다는 인식인데요. 특히 법의 강제에 의한 사회 도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은 곧 합법적 모널리즘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의 원리는 능동적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측면도 있는데요. 즉, 개입에 대한 제약을 통해서 인격의 존엄을 유지한다는 의미에서 도덕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도덕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견이 있습니다. 합법적 모널리즘은 윤리 유지라고 하는 목적이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타인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그 개인의 행위는 반윤리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입이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부장적 간섭의 원리, 퍼터널리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종주의, 가부장적 간섭, 북권주의라고 아버지 중심, 가부장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을 퍼터널리즘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개입을 정당화하는 원리. 퍼터널리즘은 본인이 이익이 되는 것을 이런 것으로 개입을 정당화하는 원리를 퍼터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퍼터널리즘은 어떤 사람이 타인에 대해서 침해를 이야기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개인 혹은 단체, 예를 들면 국가가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개입 행위를 할 수 있는 원리를 말합니다. 즉, 퍼터널리즘은 침해의 원리와 도덕의 원리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퍼터널리즘은 강제를 당하는 사람들의 복지, 행복, 이익 등을 근거로 해서 정당화되는 개인의 행위의 자유에 대한 간섭이라고도 정의하기도 합니다. 또한 합법적 퍼터널리즘은 원리는 개인이 스스로 초래한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강제를 정당화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퍼터널리즘은 청소년에 위한 법적 개입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주요 원리로 부각되기도 합니다. 다음, 성인과 아동의 퍼터널리즘의 정당성과 제약 원리입니다. 앞으로 퍼터널리즘이 몇 번 나올 텐데요. 퍼터널리즘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개입을 정당한 원리를 포퓰리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승인과 아동의 포퓰리즘 및 그 제한의 원리입니다. 과거 포퓰리즘의 문제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시시비비를 가릴 때 주 요건이 무엇인가의 논의의 중심에서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포퓰리즘에 의한 개입의 이유는 개입 당사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이익을 판단하는 주체가 공권력을 가진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포퓰리즘에 의한 개입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나 요건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더욱이 청소년 관련 규제나 보호, 성장 지원 등과 같은 사안은 청소년이 주된 대상이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 지원과 보호 측면에서 국가의 청소년에 대한 포퓰리즘의 개입에는 두 가지 고려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일반적인 포퓰리즘의 정당화 문제이며 둘째, 아동 포퓰리즘의 정당화 문제입니다. 즉, 전자는 성인, 아동의 관계를 국가, 개인의 관계로 유추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문제이며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인가를 검토하는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 후자의 경우는 성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아동에 대해서는 허용되는가 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포퓰리즘은 본래 성인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관계를 국가와 개인의 보호와 지원의 관계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유추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성인에 대한 보호적 관계가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포퓰리즘의 전통적 입장에서는 성인과 아동의 경우에는 자유와 복지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변화시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자유가 보다 중요시되고 아동의 경우는 복지가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입니다. 성인은 자유, 아동은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자유와 복지를 불균형이 있는가 하는 성인과 아동에 대한 대조적인 태도는 성인들 사이에서도 성인과 아동 간에 존재하는 정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기초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전체를 보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 즉 언어 능력, 성적 성숙, 합리적 판단 능력 등으로 성인과 아동을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기준은 모든 포퓰리즘의 문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많은 성인을 아동과 구별할 수 있는지 하는 물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성인과 아동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동 포퓰리즘을 근본적이고 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과 이 기준이 포퓰리즘의 정당화와 관련이 있다는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성적 성숙은 후자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후자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합리적 사고 능력은 전자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극단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 중에는 성인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인과 아동이나 청소년을 구별하는 기준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을 없애면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를 초월해 성인 시기까지 포퓰리즘이 확대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인의 이익을 위해 성인과 아동 간에 명확한 경계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동 포퓰리즘의 문제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법적 개입과 지원에서 하나의 논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만약 인정한다면 어떤 요건 속에서 가능한가 하는 논의가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퍼스널리즘의 정당성 근거와 제약의 논리인데요. 퍼스널리즘의 개념을 원래 넓은 의미에서 피개입자에게 좋은 일을 하게 한다는 뜻을 지니고 좁은 의미에서는 피개입자를 피해로부터 지켜준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유해 환경의 구조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시민생활에 대한 일종의 법적 개입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규제도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피해를 막는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로부터 지킨다는 것을 유해환경 규제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피해, 즉 유해환경의 안정성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유해성의 개념은 매우 불명확하고 애매한 것입니다. 더욱 유해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과학적인 근거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개입에 법리적 근거 없이 유해환경의 규제를 정당화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유해성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고 과학적인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서 어떤 규제도 허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침해의 원리, 도덕의 원리, 퍼스널리즘이라고 하는 규제나 지원의 법리적 근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퍼스널리즘에 의한 규제나 지원이 어떠한 요건의 제한도 없이 무조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는 사실, 퍼스널리즘이 정당화되는 요건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비록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개입이 사용되는 수단이 정당화한 것은 아니냐 하는 문제도 고려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강호에 의하면 수단의 정당성을 담보하는 제약 원리로 필요성, 유효성, 원리성의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필요성, 유효성, 윤리성 모두 인정될 때 비로소 그 수단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은 필요성과 유효성, 윤리성을 다 고려해야 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